당원급제 현대수필 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나의 덕의 실수라는 수필에 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전에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수필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필이라고 한 거는 수필의 개념은 어떤 거였죠? 수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글쓴이가 경험한 것 또는 글쓴이가 생각한 것을 사색이라고 하거든요. 생각한 것을 형식에 얽매여서 아니면 얽매이지 않고 일정한 형식 없이 아주 자유롭게 표현한 것을 우리는 수필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수필의 특징 몇 가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수필은 형식 면에서 굉장히 자유롭다고 했죠? 그래서 자유로운 형식이 그 첫 번째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담아내기 때문에 굉장히 제재가 다양하겠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했죠? 신변잡기적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 주변에서 일어난 것들로 쓴 것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라는 것이니까 고백적인 것도 드러낼 수 있고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작품이겠네요. 그리고 누구나가 다 쓸 수 있으니까 전문적인 글이 아니라 비전문적인 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상의 내용을 담은 거기에 일상의 체험을 담은 거죠. 그래서 체험적 성격. 그리고 글쓴이가 어떤 경험을 하고 깨달음을 얻었을 수도 있고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쓰면은 이제 교훈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수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또 정리해 볼게요. 자, 크게 내용적인 측면과 형식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어요.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그렇죠. 자, 주제가 있겠고 글의 제재가 있겠고 그리고 글쓴이가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다음에 형식은 구성과 문체인데요. 자, 문체는 특히 글쓴이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분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수필을 분류해보면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경수필의 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벼울 경이고 중은 무거울 중이죠. 그래서 이 경수필 같은 경우에는 일상의 경험을 담아내는 아주 가벼운 주제들을 담아내는 거고요. 즉 신변잡기적 그리고 굉장히 가벼운 주제 그리고 글에 나라는 인물, 나가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이러한 글은요, 일기, 편지, 기행문, 감상문 등이 있겠어요. 중수필이라고 하는 것은 무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이거나 학문적이거나 뭔가 철학적인 굉장히 심오한 주제들을 담고 있고요. 이러한 무거운 주제 그리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쓰여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칼럼이나 평론 같은 걸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오늘 살펴볼 이 실수라고 하는 수필은 글쓴이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어떤 교훈을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경수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의 제재는요, 지금 곽휘원이라고 되는데 곽휘원이거든요. 곽휘원의 실수와 나의 실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재들을 통해서 주제, 즉 삶의 정신에 여유를 주는 실수의 가치라는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곽희원이란 사람이 떨어져 살고 있는 아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받은 아내의 답시는 이러했다. 벽사창에 기대어 당신의 글어를 받으니 처음부터 끝까지 흰종이 뿐이옵니다. 아마도 당신께서 이 몸을 그리워하심이 차라리 말 아니하려는 뜻임을 전하고자 하신 듯하여이다. 이 답시를 받고 어리둥절해진 곽희원이 그제야 주위를 둘러보니 아내에게 쓴 의례적인 문안 편지는 책상 위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닌가. 아마도 그 옆에 있던 흰 종이 편지인 줄 알고 잘못 넣어 보낸 듯 했다. 자, 지금 원래는 편지를 보내려고 했는데 뭘 전해받게 된 거죠? 그 옆에 있던 흰 종이가 대신 간 거죠. 이거는 박희원의 의도가 아닌 박희원의 의도치 않은 실수였습니다. 백지로 된 편지를 전해받은 아내는 처음엔 무슨 영문인가 싶었지만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자신에 대한 그리움이 말로 다할 수 없음에 대한 고백으로 그 여백을 읽어내었다. 남편의 실수가 오히려 아내에게 깊고 그윽한 기쁨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실수는 때로 삶을 신선한 충격과 행복한 오해로 이끌곤 한다. 자, 편지를 원래 줘야 되는데 편지를 주지 못하고 흰 종이를 편지를 대신하여 주는 실수를 했어.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 실수를 좋게 해석해서 날 이 정도로 그리워하는구나 라고 더 좋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네요. 자, 실수라면 나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위에서는 박희원의 실수에 대해서 얘기해줬고 이제 나라고 해서 글쓴이가 등장하고 있네요. 역시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다. 언젠가 비구니들이 사는 암자에서 하룻밤을 묵은 적이 있다. 자, 비구니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출가한 여승이죠. 출가한 여승은 이제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빗을 필요가 없죠. 다음날 아침 부스스해진 머리를 정돈하려고 하는데 빗이 마땅히 눈에 띄지 않았다. 원래 여행할 때 빗이나 화장품을 찬찬히 챙겨가지고 다니는 성격이 아닌데다 그날은 아예 가방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 여기에서 지금 글쓴이의 성격이 드러나네요. 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꼼꼼하지 못하는 아주 뭔가 덜렁덜렁 거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중에 마침 노스미 한 분이 나오시기에 난 아무 생각도 없이 이렇게 여쭈었다. 스님, 빚 좀 빌릴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글쓴이의 실수가 등장하네요. 자, 스님은 머리를 빗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당연히 빗을 가지고 있지 않으시겠죠. 근데 지금 스님한테 빗을 빌리고 있잖아. 이는 뭐야? 실수이죠. 스님은 갑자기 당황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셨다. 왜 당황하셨어? 그치, 스님은 빗을 사용해야 하네. 빗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나는 빗을 빚지 않는데 왜 나한테 빗을 달라고 하지? 해서 이렇게 당황한 거죠. 그제서야 파르라리 깎은 스님의 머리가 유난히 빗을 내며 내 눈에 들어왔다. 나는 거기가 비구니들만 사는 곳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고 엉뚱한 주문을 한 것이었다. 자, 지금 스님은 빚이 필요하지 않아 라는 사실을 글쓴이는 잊고 있었어. 그래서 이것을 지금 다시금 깨닫고 있는 거죠. 내가 실수했구나. 본의 아니게 노스님을 놀린 것처럼 되어버려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는 나에게 스님은 웃으시면서 저쪽 구성에 가방이 하나 있을 텐데 그 속에 빚이 있을지 모른다고 하셨다.
방 구석에 놓인 체크무늬 여행 가방을 찾아 막 열려고 하다 보니 그 가방 위에는 먼지가 소복하게 쌓여 있었다. 적어도 5, 6년은 손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가방은 아마도 누군가 산으로 들어오면서 챙겨들고 온 속세의 짐이었음에 틀림없었다. 가방 속에는 과연 허름한 옷가지들과 빗이 한 개 들어있었다. 자, 지금 여기까지 결국 빗을 찾게 됐는데 지금 어떤 실수를 한 거야? 그렇죠. 이 글쓴이는요, 누구에게? 스님에게 무엇을? 빗을 빌리려는 글쓴이의 실수가 지금 위에서 언급된 거예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박희원의 실수, 여기까지는 나의 실수야. 박희원의 실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잖아. 그럼 나의 실수는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 뒤에 나오겠네요.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나는 그 빗으로 머리를 빗으면서 자꾸만 웃음이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었다. 절에서 빗을 찾은 나의 엉뚱함도 우물가에서 속눈 찾는 격이려니와. 자, 지금 우물가에서 속눈 찾는 격, 이거 무슨 뜻일까요? 그쵸? 이거는 뭐냐면 이 어떤 절차가 있잖아. 일을 할 때는 뭔가 우물을 가져가서 뭐 밥을 해가지고 뭐 누룽지를 만들어서 뭐 숭늉을 만들고 이런 절차가 있는데 그런 일의 절차도 무시하고 무턱대고 재촉하는 거야. 그래서 뭔가 이 뜻은요, 성미가 급하여 일의 절차도 무시하고 터무니없이 재촉하거나 서두른다 라는 뜻이에요. 빗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당황하고 어리둥절해하던 노수님의 표정이 자꾸 생각나서였다. 그러나 그 순간 나는 보았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검은 머리칼이 있던 빗을 썼던 그 까마득한 시절을 더듬고 있는 그분의 눈빛을 20년 또는 30년 마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자,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떼처럼. 이거 진짜 연어떼를 말하는 거야? 아니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간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표현 비유법일까요? 그렇죠. 뭐뭐처럼이니까 직유법이겠네요. 참으로 오랜 시간이 그 눈빛 위로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그 순식간에 이루어진 회상의 끄트머리에는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모를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났다. 자, 지금 글쓴이의 실수가 불러온 결과죠. 자, 지금 어때? 그리움인지 무상함인지 묘한 미소가 반짝하고 빛냈대. 자, 지금 빗을 많이 안 써서 아예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제 나한테 빗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내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빗을 썼던 그러한 뭔가 경험이 생각이 났겠죠. 그러면서 뭔가 그리움도 같이 느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또한 글쓴이의 실수가 불러온 어떤 효과죠? 긍정적인 효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글쓴이 실수가 불러온 긍정적 효과. 계속 읽어볼게요. 나의 실수 한마디가 산사의 생활에 익숙해져 있던 그분의 잠든 시간을 흔들어 깨운 셈이다. 자, 그분의 잠든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잠든 시간, 즉 내가 지금은 지금은 아닌 예전에, 과거에 절에 들어와 살기 전이죠. 그래서 이 비구니가 절에 들어오기 전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작은 보시는 한 셈이라고 오히려 스스로를 위로해 보기까지 했다라고 하면서 지금 자신의 실수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 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줬어 라고 생각하고 있죠. 스님이 절에 들어오기 전에 시간을 떠올리는 그런 좋은 경험을 내가 준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악의가 섞이지 않은 실수는 봐줄 만한 구석이 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번번이 저지르는 실수는 나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어떤 관계를 불화로 이끌기보다는
의외의 수확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았다. 겉으로는 비교적 차분하고 꼼꼼해 보이는 인상이어서 나에게 긴장을 하던 상대방고 이내 나의 모자란 구석을 발견하고는 긴장을 푸는 때가 많았다. 자, 분위기가 어땠어? 원래는 되게 딱딱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한두 개 실수를 하니까 분위기도 풀렸다고 하면서 지금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가 또 나오고 있네요. 또 실수로 인해 웃음을 터뜨리다 보면 어색한 분위기가 가시고 초면에 쉽게 마음을 트게 되기도 했다. 자, 우리도 막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 누가 막 갑자기 아주 사소한 실수를 해. 그러면 막 웃겨서 웃다 보면은 분위기가 풀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 세 번째가 제시되고 있네요. 그렇다고 이런 효과 때문에 상습적으로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어디에 정신을 집중하면 나머지 일에 대해서 거의 백지 상태가 되는 버릇은 쉽사리 고쳐지지가 않는다. 자, 지금 글쓴이의 성격이 나오고 있어. 일단은 정신을 집중하면 다른 일은 거의 백지 상태가 된대. 특히 풀리지 않는 글을 붙잡고 있거나 어떤 생각거리에 매달려 있는 동안 내가 생활에서 저지르는 사소한 실수들은 내 스스로도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한 가지 일밖에 못하고 사소한 실수들이 많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글쓴이의 성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면 실수에 어처구니 없음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원래 어처구니란 엄청 큰 사람이나 큰 물건을 가리키는 뜻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이 부정어와 함께 굳어지면서 어이없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크다 라는 뜻 자체는 약화되고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이나 상식을 벗어난 경우를 지칭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 상상에 빠지기를 좋아하고 상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사람에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자, 굉장히 지금 실수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죠. 마지막 볼게요. 결국 실수는 삶과 정신의 여백에 해당한다. 왜? 긴장을 풀어주기도 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요. 그 여백마저 없다면 각박한 세상에서 어떻게 숨을 돌리며 살 수 있겠는가? 그리고 발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어떻게 휩쓸려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어쩌면 사람을 키우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실수의 힘일지도 모른다 하면서 자, 다시 한번 실수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실수가 용납되는 땅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사소한 실수조차 짜증과 비난이 되기가 십상이다. 자, 오늘날의 세태네요. 오늘날은 누가 조금만 실수해. 너 왜 그래? 너 왜 이것도 못하니? 라고 하면서 짜증과 비난을 많이 내죠. 남의 실수를 웃으면서 눈 감아주거나 그 실수가 나오는 내면의 풍경을 헤아려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려워져 간다. 자, 실수에 대해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실수는 나쁜 거야? 라고만 생각한다라는 거죠. 나 역시 스스로는 수많은 실수를 저지르고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는 조급하게 굴거나 너그럽게 받아주지 못한 때가 적지 않았던 것 같다. 도대체 정신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는 말을 들을 때면 그 말에 무한해져 눈물이 핑 돌기도 하지만 내 속의 어처구니는 머리를 디밀고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다. 정신과 마음은 내려놓고 살아야 한다고.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뛰어가는 자신을 하루에도 몇 번씩 세워두고 우두커니 있는 시간, 그 우두커니 속에 사는 어처구니를 많이 만들어내면서 살아야 한다고. 바로 그 실수가 곽희연의 아내로 하여금 백지의 편지를 꽉 찬 그림으로 읽어내도록 했으며 산사의 노스님으로 하여금 기억의 어둠 속에서 빛 하나를 건져내도록 해주었다고 말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실수를 통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죠? 자, 실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그래서 뭐 반복적인 실수만 아니라면 어떤 우리의 인생에서 실수는 또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면서 실수를 통해서 얻은 글쓴이의 깨달음에 대해서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곽희원의 일화를 제시하고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깨달음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자, 이유와 감상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실수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자, 곽희원의 실수는 뭐였죠? 떨어져서는 아내에게 실수로 문안편지에 백지를 보냈어. 하지만 아내는 그것을 되게 얼마나 나를 그리워했으면 백지를 보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했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의 실수가 아내에게는 오히려 기쁨을 주게 된 거죠. 글쓴이 실수는 뭐였죠? 스님에게 빚을 달라고 했죠. 스님에게 빚을 빌려달라고 한 행동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놀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잖아요. 하지만 이제 스님의 반응은 검은 머리카락이 있던 그 옛날을 한번 회상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로 하여금 추억을 이렇게 떠올리게 하는 역할을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화를 통해서 실수의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글쓴이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구성된 수필이었습니다. 자, 한 번 더 꼼꼼하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